네, 안녕하세요. 저 블렌딩이라는 회사 대표 맡고 있는 손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은 저도 잘 못 보고요. 네, 저희 담당 본부에서는 가창 작업하거나 이럴 때 보는데 저는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원래 첫 직장은 이제 중앙일보 뉴미디어라는 조인스닷컴이라는 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20년 전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랑 비슷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언론고시 준비하고 있었고, 네, 네. 잠깐만요. 약간 뭔가 불길한 징조 아니겠지?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냥 전통적인 신문사, 조선일보, MBC 이런 쪽 하고 있었고, 실제로 몇 군데 약간 회사에 합격을 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중앙일보에서 당시에 중앙일보 뉴미디어 온라인 신문기자라는 걸 처음 모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웹사이트나 온라인이랑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합격했던 곳이랑 이 조인스와의 연봉 격차가 당시로도 한 1,600만 원 정도 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청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삼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이 뭐였냐면, 그게 인터넷이 어쨌든 세상을 지배할 것 같고 세상이 다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회사에 가서 일하면 좋을 것 같고 라고 해서 조인스라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닷컴업을 꺼지고 그 다음에 연봉을 안 꺼지고 약간 이게 잘못 선택한 건가? 라고 했지만 제 커리어를 돌아켜보면은 그래도 그 길로 간 게 잘한 게 아닌가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MBC 쪽으로 들어와서 MBC에서 약간 인터넷 쪽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한도전 관련된 무한도전 달력 이런 거 만드는 일 제가 했고요. 무한도전 가요제 쪽 일 제가 했고, 나는 가수다 이런 거 제가 했고, 복면가왕 이런 거 했고 하다가 이제 2017년에 저희가 MBC랑 SBS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그 블렌딩이라는 회사이고요. 이 블렌딩이라는 회사에서 아마 아실만한 작품 이태원 클라스 음악 저희가 했고요. 스타트업 음악 저희가 했고,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강인은 다리 운다 요거 저희가 음악 하고 있고요. 한 70여 개 정도 OST 저희가 하고 있고, 여기 아이돌 좋아하시는 팬덤이 있으시면 알 텐데 뮤빗이라고 이제 음악 중심의 이제 투표하려면 용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왜 처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제가 커리어 시작했다고 생각했냐면, 그때가 인터넷이었으면 지금 AI인 것 같거든요. 딱 그 키워드와 그 트렌드가 다 똑같고, 지금 이제 진로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일해왔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일에서의 경험을 좀 들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자료는 AI를 직관적으로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지금 음악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어요. 곡을 만드는 작곡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팬으로서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방식, 그러니까 팬덤 문화까지 정말 모든 걸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매일 듣는 빌보드 차트 그 1위 곡을 글쎄요,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바로 작년 2023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세계적인 아티스트 드레이크랑 위켄드, 다들 아시죠?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AI가 정말 똑같이 복제해서 만든 Heart on My Sleeve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소셜미디어에서 그야말로 바이럴 되면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의 우선 AI가 도대체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지 그 비밀스러운 가상 스튜디오 문을 한번 열어볼 거고요. 녹화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만 여기 목차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자로 넘어갈 겁니다. 네, 참고로 이 자료는
그 구글 노트북 LM 써서 만든 거고요. 그 제가 약간 고민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중에는 저보다 AI를 훨씬 더 많이 잘 능숙하게 쓰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못 쓰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은 AI를 많이 써서 하면은 지루해할 거고 못 쓰시는 분들은 다 스킵해서 가면은 저게 뭔 얘기지 할 거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를 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AI가 뭐 콘텐츠 쪽에 와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요거 되게 여러 가지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전 산업에서 영향이 다 오고 있고요. 그게 산업에서 느끼고 있는 약간 영향도는 사실은 그냥 웹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작곡가, 작사가분들, 지금 작업자분들이 실질적인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시고 이분들이 되게 어떤 부분은 강한 반발, 어떤 부분은 약간 긍정, 어떤 부분은 이용,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약간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글로벌리 출시되는 곡의 추정컨대 현재 절반 정도는 AI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콘텐츠에서도 오피셜 통계로 절반 정도는 AI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AI로 만들어진 음악을 이거 AI로 만든 거야 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려오는 음악, 내가 모르는 음악인데 저는 요즘에 약간 일부러 샤잠이나 멜론으로 찍어보거든요. 가게를 가든 술집을 가든 음악을 찍어보면 한 절반 이상의 확률로 AI에서 플레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주인한테 이걸 여쭤보면 잘 모른대요. 모르는데 제가 유튜브를 켜놨어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알고리즘으로 가서 들어가 보면은 그 AI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요거는 가능을 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있는 딱 이 시점은 뭐냐면 그 과거에 CD를 사던 시대에서 스트리밍을 사던 이제 이용하는 시대로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AI 표창작으로 딱 들어온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두 다 멜론이랑 스포티파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뮤직으로 다 들으시고 계실 거고 지금 현재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이 60%가 넘는 상황이니까 좀 듣고 있는 상황이실 텐데 이렇게 스트리밍 쪽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악과 콘텐츠가 업로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시는 K-팝 쪽으로 인해서 글로벌 팬덤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음악에 원래 콘텐츠가 많이 올라가면 산업 성장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창작, 유통, 소비, 팬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다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쯤에서 다시 영상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엔 AI DJ가 우리 취향에 어떻게 저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팬덤 문화는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이 기술이 가진 기회와 위험을 냉정하게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AI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 음악 창작의 시대, 새로운 가상 스튜디오. AI가 작곡하는 과정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학습 단계입니다. AI가 수백만, 수천만 곡의 데이터를 막 분석하면서 음악의 문법, 그러니까 어떤 패턴과 멜로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은 생성 단계. 우리가 좀 슬픈 발라드 만들어줘. 아니면 완전 신나는 댄스곡. 이렇게 키워드만 던져주면 AI가 자기가 배운 걸 토대로 뚝딱하고 음악 초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편집 단계가 남았습니다. 인간 창작자가 이 초안을 섬세하게 다듬고 자신만의 예술적인 영감을 불어넣어서 최종곡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방금 AI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마 너무 기초적이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이미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옛날에 2019년도 정도 기억되는데요. SBS에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는데 AI vs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간 작곡가랑 AI 작곡가 둘이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때 트로트 가수 쪽이랑 이제 발라드 가수 이렇게 해서 곡을 만든 다음에 발표하고 인간 이제 심사원들이 이제 어느 곡이 AI로 만든 건지 판단하는 거였는데 2019년 당시에도 어느 곡이 AI로 만든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곡을 실제 아마 그 당시로는 국내 최초였던 것 같은데 유통을 진행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회사가 빌드마인드라는 생성용 AI 음악 회사였는데 그쪽한테 저희가 수천곡을 받았어요. 수천곡을 받아가지고 저희 A&R라는 저희 내부 직원이 수천곡을 다 들은 다음에 어느 거는 출시할 수 있고 어느 거는 출시 안 하고 뭐 이런 거를 작업을 하다가 드롭했어요. 하다가 이거 너무 빠른데 내지는 이거 어차피 이렇게 원곡의 멜로디는 나와도 그 이후에 작업이랑 시간은 너무나 더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가창 붙이고 하면은 이거 왜 굳이 AI가 써야 되지? 그러니까 2019년 단계였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23년도 되니까 그게 이제 수노나 뭐 이런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쓰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단계가 다 스킵이 된 다음에 그냥 프롬프트를 몇 번 친 다음에 딱 곡이 나왔는데 이 프로페셔널 작곡가들이 다 보기에 까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 학습을 하고 생성을 해서 넣는 단계 이건 GPT도 마찬가지지만 콘텐츠에 있어서는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 분간하지 못하는 시점부터가 또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작곡을 지망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내가 작곡가 길 계속 가야 되는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가는 그 말씀드렸던 아까 음식점 거기에 그 일하시는 분이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이신데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플레이리스트 AI로 나온 거 거기 가창곡이었어요. 가창이 다 있는 곡 한 다음에 실용음악과 계속 다녀야 되나? 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체가 되는 분야를 내가 평생을 가서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분야에 들어간 다음에 경험이라는 걸 쌓아서 이렇게 쌓아서 올려서 그 길을 딱 맞다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달성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과실을 쟁취하는 그리고 이거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지금도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AI 음악 도구들 좀 보세요. 수노 같은 경우는 최대 8분짜리 곡까지 만들어내고요. 장르를 막 섞는 것도 가능해요. 구글의 라이리아는 와, 이건 뭐 거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 같은 음질을 뽑아내죠. 심지어 우리에게 익숙한 오픈 AI의 소라는요, 글자 몇 개 입력하면 그걸로 고퀄리티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준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 그냥 외국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K-팝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의 미드낫 프로젝트인데요. 가수 이현 씨의 목소리를 AI 보컬 합성 기술로 학습시켜서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렇게 무려 6개의 언어로 된 음원을 동시에 발매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 팬이든 자기 나라 말로 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자, 그럼 이렇게 참고로 저 이현 씨 프로젝트 저는 뭐 잘 안 됐고 앞으로 저라는 시도도 잘 안 될 겁니다. 팬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간 뭐 예를 들어 BTS 또 캐릭터 그대로 담아가지고 하는 기술 사이드에서는 그런 트랙 계속 많이 하는데 팬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약간 뭐 이 팬덤이 있는 쪽 프로젝트에서 AI로 예를 들어 디자인을 만들어서 올렸다라고만 얘기가 나가도 그것만으로도 약간 펀딩이 중단되거나 우리 사기쳤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거나 뭐 아티클을 보거나 신문에서 보시는 약간 좋은 사례들이 실제로 현업에 들어갔을 때는 뭐 그대로 깨지거나 약간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방금 냈던 사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이 하이브 스포트런 AI 고콜합성 부분이 나왔던 얘기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여기서 살짝 소개하고 갈게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라라노트라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거든요. 저거는 여러 가지 AI를 써서 음악으로 가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URL을 집어넣으면 그 유튜브 URL을 악보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AI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음악 비관련 분들은 약간 여기서 악보가 원래 작곡가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작곡가들한테 받아서 악보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AI 변환을 왜 하지? 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팝, K-팝 대중가에는 악보가 없어요. 요즘에 대부분 한 99.9% 이상의 작곡가들은 악보로 작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툴을 쓰거나 리프를 연주를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도 악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거를 들려지는 음악을 미디로 변환해서 미디로 변환한 거를 악보로 전환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약간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됩니다. 나눠보자면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AI로 써서 생성용으로 음악을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 스포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음악인데 여기에 보컬을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내 보컬의 목소리를 거기에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이고요. 지금 라라노트 같은 케이스는 AI 음악을 약간 창작 도구의 보조 툴,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 마스터링이나 편곡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는 곡을 AI 툴을 써서 이걸 락 버전으로 편집해줘, 그 다음에 발라드 버전으로 편집해줘, 트로트 버전으로 편집해줘, 그렇게 하는 이런 작업들이 크게 방향으로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DJ 쪽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음악들, 과연 어떻게 우리 귀에까지 닿게 되는 걸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AI DJ가 음악을 발견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스포티파이 많이 쓰시죠? 거기에 있는 AI DJ 기능 한번 써보셨나요? 이게 그냥 노래만 쭉 틀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청취 습관을 기가 막히게 분석해서는 마치 라디오쇼처럼 다음 곡은 이런 분위기에서 들으면 좋을 거예요 하면서 AI가 직접 멘트까지 해줘요. 정말 나만을 위한 24시간 DJ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어요. AI를 도입하고 나서 보니까 노래의 장르나 분위기 같은 메타데이터 분류가 훨씬 정교해졌고요. 덕분에 사용자 만족도도 올라가고 예전에 몰랐던 숨은 명곡들을 발견할 확률도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 추천을 잘해주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경험의 질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악을 듣는 경험이 이미 플랫폼 쓰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다음 곡 재생 추천하고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재생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좀 모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왜 스포티파이는 추천을 나한테 잘해주고 멜론은 나한테 추천을 잘 못해줄까요? 우리나라 플랫폼들도 지금 10에서 15년 동안 추천 알고리즘 갈고 닦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참고로 저희는 2021년도에는 왓챠 자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약간 이런 추천을 잘한다는 플랫폼 이런 쪽에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멜론이나 보통 일반적으로 콘텐츠 플랫폼에서 쓰는 알고리즘은 여기 있는 친구가 좋아하는 A라는 콘텐츠가 있고 저 친구가 좋아하는 B라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럼 저 친구가 A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C라는 콘텐츠를 이번에는 추천해줘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은 소녀시대를 좋아하고 저분은 BTS를 좋아하고 저분은 블랙핑크를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저분이 예를 들어 약간 그쪽 계열로 가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해볼게요. 그냥 여자아이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이쪽에 추천해줬을 때 이분이 좋아할까요? 장르적 특성으로는 K-팝으로 묶여있지만 K-팝의 곡들을 팬들한테 A, B, C, D 추천한다고 만족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협력적 알고리즘 방식이 약간 단점인데 그 방식을 많이 썼고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도 당연히 쓰지만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패치 분석이라고 해서
약간 곡 하나를 한 8가지 상태로 템포나 발라드니스나 이제 이런 걸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곡과 제일 흡사한 곡을 추천해줘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곡을 듣는데 이 곡과 제일 흡사한 형태의 B라는 곡이 있으면 그거를 맞춰서 추천해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쪽은 훨씬 더 나은 추천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은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뭐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게 AI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쪽으로 좀 넘어가면 내가 지금은 아마 예전에 멜론 쓰셨던 분들은 차트 내지는 검색해서 들으셨을 거고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뮤직을 들으시는 분들은 점점 더 검색 안 하지 않으세요? 그냥 들리는 대로 추천대로 계속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한테 약간 곡이나 이런 거 선택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쪽 AI 디자인이나 약간 추천 알고리즘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그 선택의 어떤 주도권 내지는 그게 이 알고리즘과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집중적인 푸시를 하는데 집중적인 푸시를 하면 되게 높은 확률로 국내 탑 10에서 탑 5까지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를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예전에 한 10년 전에 했으면 상당히 거부감 있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요 예를 들 때 그 올해 나온 드라마 서초동이라는 드라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또 뭐라고 드라마 얘기하면 욕한다는 게 아니고 A 드라마라고 할게요. 법정 드라마. 네, A 드라마가 있고 서초동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할게요. 대부분의 비평만 업계에서는 서초동이 훨씬 잘 만든 드라마래요. 근데 뜨기는 아까 이 드라마가 훨씬 많이 떴어요.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메인으로 밀던 드라마고 서초동은 웨이브 TV 이쪽에서 나갔던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MBC, SBS, KBS에 틀었으면 제가 뭐 100%는 모르겠지만 80% 이상은 서초동이 훨씬 더 흥행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작품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넷플릭스에 튼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미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너무 약간 먼 얘기로 보시지 말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어서 제작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공급을 하는 드라마의 제작사라면 되게 상당히 높은 확률로 히트작을 낼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 제작사가 정말 유명한 작품을 많이 만드신 감독님이 있는 제작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파고났는데 그 제작사 어쩔 수 없이 그 넷플릭스에는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작품은 되게 잘 만들었어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알고리즘과 연관된 거고 여러분의 선택이랑 연관된 얘기가 될 겁니다. 이것도 같이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뭐 K-팝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팬은 아닌데 제가 최소한 박한우 교수님보다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업종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면접할 때 하는 그 퀴즈 약간 앱이 있거든요. 우리 앱 자체에도 퀴즈가 있고 사람 얼굴을 띄워놓고 얼굴을 띄워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추는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이력서에서는 저 정말 K-팝과 함께 살아왔고 너무너무 해왔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퀴즈를 해보면 그러면 이 친구는 정말 K-팝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혹은 이 친구는 그냥 면접 이력서에서만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뮤비시라는 글로벌 판단 플랫폼을 낸 다음에 저 플랫폼이 지금 1000만 다운로드가 넘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올 때는 한 300만 명 정도 들어오고 되게 많은 시상식과 음악 중심, 뮤직뱅크 여러 가지 앱들을 가지고 글로벌 판단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작업을 해오면서 저희 이후에 저희가 저 뮤비시라는 판단 플랫폼을 만들 때는 약간 해외 이용자들 때문에 만들었었거든요. 애초에 처음 시작도 브라질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NC에서 유니버스라는 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버스가 나왔고 브이라이브를 가져온 위버스가 커지고 약간 그런 식의 작업이 좀
됐어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팬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만 보고 음악을 듣는 넘어갈게요. 경험이 바뀌었다면 팬 활동은 어떨까요? 이제 팬덤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I는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을 넘어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까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이 지금의 변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은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라이브 콘서트 현장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도 열기는 뜨거운데 무대 위에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 아이돌이 홀로그램으로 서 있습니다. 팬 활동의 무대가 이제 현실 세계를 넘어서 가상 세계로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이죠. 팬덤의 새로운 모습, 정말 다양해졌어요. 이터니티나 메이브처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AI로 만들어진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정식으로 데뷔해서 팬들을 모으고 있고요. 또 에스파처럼 실제 멤버들이 활동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아바타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독특한 그룹도 있죠. 심지어 이제는 팬들이 직접 AI를 이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커버곡을 만들고 독특한 팬아트를 만들어내는 등 팬 활동의 방식 자체가 훨씬 더 창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브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플레이브 팬덤은 여기 안 계시나요? 플레이브를 알긴 아시나요? 네네. 그 플레이브라는 이걸 만들어낸 회사는 블레스트라는 회사이고요. 그 MBC의 사내벤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내벤처 그때 심사를 들어가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구 대표님이 그 MBC에 계시다가 나가서 창업을 한 회사인데, 원래 블레스트라는 회사는 이런 아이돌을 만들려고 만든 회사는 아니고 그쪽에 이제 기술 쪽이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이제 3D 아트를 하는 약간 이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 중에 이제 평면 2D로 된 3D 작업이 기술 강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출하고 내지는 이걸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약간 쇼윈도 내지는 모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룹이 사실 플레이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완벽한 기획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브가 너무 잘 됐고, 플레이브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청 아이돌로 떠서 지금은 4-5개 이상 그룹하고 하이원에 투자받고 YG 플러스에 투자받고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플레이브는 약간 후반주자였고 되게 많은 버추얼 그룹들이 등장을 했어요. 프로그램도 나왔었고 형태도 되게 다양하게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그룹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은 왜 살아남고 어떤 그룹은 왜 생존했냐 이렇게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인데, 살아남은 그룹들은 어쨌든 이 가상의 존재, 사실은 플레이브는 가상의 존재는 아니고 그 플레이브를 구성한 그 멤버들이 다 약간 아이돌 그룹의 멤버, 이제 약간 인기가 없거나 이제 약간 활동이 중단이 됐거나 떨어진 약간 요 정도의 멤버들이었고, 이 멤버들이 거의 구성이 되면서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그만큼 뜬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모든 중에도 살아남은 그룹은 딱 하나, 팬덤을 형성한 그룹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그룹은 그대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돌을 기획을 해가지고 올렸던 그냥 일반 사람 아이돌을 했던 쪽도 팬덤을 형성 쪽은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아이돌 형태로 갔을 때도 팬덤을 형성한 쪽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죽었습니다. 이세계 아이돌 케이스가 저는 사실 워낙 또 하나의 어떤 성공 사례로 보긴 한데, 근데 이세계 아이돌을 플레이브라는 공식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세계 아이돌을 혹시 아시나요? 이쪽도 남자분들이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세계 아이돌은 오아쿠시라는 되게 걸출한 스트리머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쪽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케이스인데, 나름 어떤 팬덤을 어떻게 형성했냐면,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멤버가 모임을 하는데 멤버 한 명이 40분 정도 지각을 했거든요. 40분 정도 지각한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영상에 썰을 풀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오디오 이제 오디언스랑 요 이제 멤버 간에 약간 그 신종 고착 관계가 이렇게 딱 형성이 돼가지고 이 팬덤으로 갑자기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이 세계 아이돌의 흥행 요인에 대해서 그냥 피난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아쿠세 팬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 팬들한테 물어봤을 때의 개념은 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AI 쪽으로 시작해서 컨텐츠를 본다면 팬덤으로 온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AI로 수많은 음악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곡 하나 나갈 때 저희 평균으로 보면 곡 하나 나갈 때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적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을 들인데 매출에 100만 원도 안 나와. 그러면 계속 저희가 곡을 만들까요? 안 만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동일한 퀄리티를 수노에서 만들면 그냥 상권이가 만들어주면 됐어. 그럼 대체로 이거 쓸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노로 인해서 만들어진 곡이 어디로 유통이 될까요? 유튜브에 스포티파이에 올리실 거잖아요. 유튜브에 10만 명 틀면 1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스포티파이에 10만 번 틀었는데 이거 AI 곡이다? 그럼 차단당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AI로 곡을 만들든 글을 만들든 상관없는데 어떻게든 나를 좋아하는 내 팬을 만들었어. 이 팬을 만들면 그때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창작을 했던 것과 상관없이 돈의 흐름이나 매출 수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강의하기 전에 약간 여기 이제 대학원 분들과 약간 톡타임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AI 음악 오케이 다 좋은데 팬덤이 왜 갑자기 나오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게 답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AI로 콘텐츠가 만들어 나가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혹은 회사로서의 길은 팬덤을 갖춘 콘텐츠를 만드는 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제작사예요. 내가 제작사로서 되게 잘 나가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이게 유튜브로 찍으니까 무슨 콘텐츠 하나하나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K-pop 데모넌터스를 만들었어요. K-pop 데모넌터스를 만든 소니 픽처스는 돈을 벌었겠지만 옛날에 만약에 이걸 영화로 냈으면 벌었을 돈의 10분의 1? 아니요, 한 50분의 1도 벌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넷플릭스가 없어지지 않을 거고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을 건데 K-pop 데모넌스를 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했으면 끝났을 텐데 만약에 그 멤버를 가지고 저 버추얼 아이돌을 만든다든지 굿즈를 만든다든지 광학 코스로 가거나 뭐 사실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긴 해요. 가면 그것보다는 더 많이 벌겠죠. 물론 그 권리도 넷플릭스가 다 가지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음악 권리도 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보고 만약에 K-pop 데모넌터스의 가장 큰 약간 수혜주 내지는 수혜자를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는 SM 쪽에서 연습생이었다가 곡은 되게 좋은 곡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K-pop 데모넌터스에서 이제 그 많은 곡을 넣었는데 아까 소니 픽처스부터 시작해서 여기 창작자, 연출자 갖는 혜택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이게 그냥 이제가 넷플릭스의 매진 계약상 그 활동 제한이 걸린 건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이 풀리고 그 다음에 곡이 자기가 나가요. 그러면 제가 보는데 이번에 신곡 나가면 빌보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부분부터는 팬덤의 영역으로 인플이 형성이 돼 있고 지난달, 지지난달에 우리나라 유튜브 중에 팔로워, 그러니까 이제를 우리나라 유튜버 쪽으로 넣는다면 2등인가 3등인가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약간 그건 이제 뭐 계획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거기 시장에서 그 팬을 형성한 주체 원래는 그 버추얼 아이돌의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구한테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한테 형성된 팬덤을 그걸 가져가서 먹게 되는 형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향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AI로 어떤 콘텐츠나 영상을 만들든 그 콘텐츠나 영상 자체에서 얻을 부가이익이나 매출, 수익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에요. AI로 만든 음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시장에서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저작권이 없으면 저작권 수익이 없어요. 저작권 수익이 없는 형태가 언젠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답이 안 나와요. 그 다음 단계로 답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의 중요한 키워드가 약간 팬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술에는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부터는 이 AI 음악혁명이 가진 양날의 검,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따라오는 위험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사실 거대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한쪽에서는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창작의 민주화 시대가 열리고 작업 효율은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엄청난 기회가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대편에는요, 기존 아티스트들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창작자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목소리나 정체성까지 도용당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다는 거죠. 먼저 기회 쪽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창작 효율성입니다. 프로듀서 한 명의 생산성이 최대 60%나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시간을 확 줄이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데 쏟을 수 있다는 거죠. 개인 맞춤형 서비스나 다국어 콘텐츠 제작 같은 분야의 잠재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반대편, 위험에 대한 데이터는 현실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특히 배경음악 작곡가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죠. 영화나 광고에서 특정 분위기를 만드는 음악은 AI가 비교적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녹음실에서 정교한 연주를 들려주던 세션 뮤지션들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어가던 인디 뮤지션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영역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일부의 우려가 아닙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 연맹 CISAC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놨어요. 앞으로 5년 안에 AI 음악 때문에 인간 창작자들의 수입이 24%나 줄어들 수 있다. 이건 정말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24%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더 큰 임팩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저건 이제 약간 음악 쪽 산업 얘기니까 저 아저씨들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음악 쪽은 기술을 가진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과나 저 문과생이니까 이제 약간 글을 써서 하는 쪽은 이게 훨씬 더 세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관점을 같이 엮어서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강명 작가 이제 원조 미래라는 소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강추 드리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설인데 소설 다큐 약간 에세이 리포집 같은 건데 이세돌 구단이 이제 AI한테 진 다음에 바둑계에서 일어난 일을 약간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리포식으로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원조 미래예요. 그러니까 AI가 닥친 업계의 현실을 가지고 바둑계가 먼저 겪었으니까 그 겪은 거를 다음으로 겪는 요에 대한 얘기고요. 음악 시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컨텐츠 산업이고요. 모든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항상 첫 바탕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때도 마찬가지고 스트리밍 때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약간 카나리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 향후에 영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은 그대로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음악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이 왜냐면 영상은 아직까지 AI로 만든 거랑 사람이 만든 거랑 구분이 좀 돼요. 아직 눈으로 보면 좀 구분이 돼요. 근데 음악은 제가 다른 분들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5곡씩 들려드리고 미발표고 그 다음에 AI로 만든 곡 2개 했을 때 구분 안 됩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 판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수노 곡을 몇 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접속이나 이게 안 돼서 했는데 수노에서 베스트 곡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술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하는 어떤 음악 감독님들이 국내 탑 5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저희랑 협업하면서 ASMR 뭐 할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파급은 단순히 이 시장이 아니라 전체로 좀 벌어질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혼란 속에서 인간과 AI가 함께 만들어갈 음악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창의적 파트너가 될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AI가 수만 가지의 사운드를 조합하고 복잡한 화성학을 계산하는 힘든 일을 다 해주는 동안 인간은 뭘 할까요? 바로 그 결과물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토리와 깊은 감성을 불어넣고 이 음악이 나아갈 최종 방향을 결정하는 지휘자이자 큐레이터의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정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AI로 그럴듯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인간 창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저 부분이 결국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서울에서 멀리 내려와서 이제 이 귀하신 시간을 지금 쓰시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데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할 때 인터넷 쪽 영역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누구도 정답은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펼치 미래 예측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되는데 근데 몇 가지 이게 변화가 온다? 이거 정도는 좀 인지할 수 있어요. 트렌드다? 인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이 분야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는 각자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각자가 생각하는 분야를 가려면 무조건 써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터넷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웹 때도 마찬가지였고 모바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아이폰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AI도 똑같은데 지금은 약간 강박적으로 좀 사용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별 구성원, 영상팀 구성원들한테는 AI 툴 써서 영상 만드는 거 하고요. 마케팅팀 구성원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 하고 있고요. 개발자들도 개발 AI 툴 써서 하고 있는 거 하고 있고요. 각자의 영역, 그 다음에 영역 아닌 거, 그리고 UX 디자이너가 옛날에 개발자랑 협업해서 홈페이지 낸다고 하면 지금 이분들이 바이오 코딩해서 내는 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되게 반발이 심해요. 그 저희 회사가 지금 한 35 정도 되는데 AI 때문에 없어진 직종이 지난 3년 동안 이미 한 두세 군데 직종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 글로벌 플랫폼 하다 보니까 번역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뭐 영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러시안 알파고 쓰고 이렇게 이런 직종들이 있었는데 번역 직종이 없어졌어요. 번역 직종 없어졌고 단순 디자인도 좀 이미 대체되고 있는 것 같고 영상 쪽도 대체되고 있는 것 같고 코딩 중에 프론트 코딩 쪽은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큰 대기업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방향 전환이 느리고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회사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변화의 흐름을 제일 빠르게 받고 이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늘린 쪽도 있어요. 기획은 늘렸어요. 왜냐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 뭐가 될지 모르니까 되게 여러 개를 막 만들어서 시장에 계속 출시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낸 프로덕트만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라라노트라는 AI 악보 서비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뮤아라는 음악 라디오가 원래 있었는데
이 음악 라디오에 이제 AI 음악으로 무료 채널이나 유료 채널 바꿔서 하는 거 냈고요. 쇼차이라고 쇼츠 만드는 플랫폼 냈고요. 지금 뮤비새는 챗봇 넣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한 4-5개 계속 내다 보니까 이 중에 어느 게 뜰지 어느 게 안 뜰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어쨌든 어떤 기획자 내지는 요거를 난 이런 게 필요해 내지는 이런 게 통할 것 같아 이런 게 못될 것 같아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혹시 이 중에 챗봇 서비스 직접 해보신 분 계신가요? 챗봇 한번 만들어보신 분? GPT-S에서 만드신 분 없어요? RAG 개념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정도는 해보셨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 정도, 왜냐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뜨는 트렌드에서 제일 쉬운 게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뭐로 비유하면 좋을까? 내가 1, 2, 3, 4년 동안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 수업을 들은 내용 중에 그러니까 지금 폴더에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폴더 하나하나 들어가서 찾잖아요. 그다음에 검색을 하면 키워드 검색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GPT에다 다 때려박아서 넣은 다음에 내가 그냥 개념만 넣고 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했던 걸 알려줘 하면 GPT가 웹을 검색하지 않고 내 거의 폴더 내에서만 검색을 해서 알려주면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시험 볼 때도 유리하겠죠? 그 안에서만 진행하거나 혹은 박한우 교수님 뭐 수업 중에 뭐 있는데 저 교수님 논문 다 때려박은 다음에 거기서 시험 예상 문제 넣어서 논문 받은 다음에 그거 잘 기억했다가 쓰시면 아무래도 박한우 교수님이 쓰신 논문의 내용이 더 들어갔을 테니까 좋은 점수를 받기가 더 좋겠죠? 라는 개념을 그대로 회사에 적용해서 회사에도 그런 노리지가 쌓여있거든요. 이 노리지가 쌓여있어서 요거를 넣고 이제 약간 뭐 온토로지 약간 아카이브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검색을 해서 찾아내는 거가 이제 그걸 이제 RAG 기술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요게 그냥 지금 어느 회사를 들어가셔도 어느 조직에서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면접을 보시잖아요. 면접 보실 때 약간 그 저희 같은 아저씨들이 지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우리한테 인터뷰 보러 온 친구가 나보다 AI 돼 그래도 더 많이 알지 않겠어? 라고 기대해요. 그 옛날에 똑같았어요. 인터넷 뭐 스마트폰 될 때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조직 내에 이거 넣어보면 이거를 받아서 오히려 시니어 개발자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요. 근데 또 주니어 신입 기획자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나 요구하는 관심 별로 상관없고 약간 그 받아들이는 관심도 그리고 본인의 성향 그 다음에 막 한번 해보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어떤 분들은 수능에 안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능에 들어가서 곡을 만들어 볼 것이고 RAG랑 그냥 검색을 해볼 것이고 챗봇을 만들어 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스킵하고 다음 강의를 들을 거거든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아마 더 나아갈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아마 자기가 좀 가야 될 길이나 재미나 이런 것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제가 RAG 챗봇 말씀드린 이유가 기획단에서 넘어왔잖아요. 어떤 기업에서 그런 걸 하면 보통 개발자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개발자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 개발 외주 프로젝트를 준다라고 해서 미팅을 하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이거 데이터 자체 정리돼 있나요? 데이터 있나요? 이고요. 그 데이터는 그 개발 지식만 있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널리지가 있어야지 데이터도 모으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고 이걸 넣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챗봇을 만들어서 GPT 질문을 넣었어요. 답이 나왔어요. 내 정보와 관련된 뭐 답변은 나밖에 몰라요. 아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AI가 훨씬 더 잘하는 일들은 그걸로 경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얘한테 끝까지 못 만들 일들이 있거든요.
음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창작력에서 마찬가지고 요 영역에 집중해서 가시면 아마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약간 향후의 취업이나 향후의 커리어나 이 설계에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상 이 많은 분들의 보편적인 얘기와 보편적인 관심사로 강의를 오래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있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갖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이 정도로 좀 마치고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주고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